자, 이번 시간은 이단원의 헌법과 국가기관에서 우리 국회를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원이라서 잘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첫 번째, 국회의 의미와 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자,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서 법을 만들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죠. 우리가 이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불러요. 맞죠? 우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다 모여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을 4년마다 간접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법을 만들고라 되어 있는데 이때 말하는 법은 헌법이 아니고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국가에서 정하는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가. 그래서 국회가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회의 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가 가진 위치죠. 자, 첫 번째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라고도 부른다? 입법부라고도 부르죠. 자, 세 번째, 국가 권력의 견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권력을 세 가지로 구분시켜놨죠. 첫 번째가 국회, 두 번째가 정부, 세 번째가 법원이죠. 그래서 국회는 정부와 법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관이다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와 견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다음에서 우리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크게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죠.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각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뽑아주는 최고 득표자로 뽑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1대 국회 시작할 때 300명이 우리 전체 의원 수였는데 그 의원 수 중에 253명을 지역구로 뽑습니다. 253명. 253명이 뽑혔다는 것은 지역구가 253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말 그대로 그냥 그 지역에서 당선 1위 하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득표. 자, 그 다음 이제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비례는 뭐 비율로 비례한다 그런 뜻이죠. 각 정당의 득표율이 있어요. 정당. 이제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정당을 뽑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1번인데 내가 좋아하는 당은 2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을 뽑아서 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많은 정당에 사람들의 의견을 주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한다라고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이 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47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00명으로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투표용지를 총 몇 장을 받냐면 2장을 받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국회는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우리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을 뽑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2장이 나와요. 그래서 1인 2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역구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1번, 2번, 3번 후보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35%로 당선이 됐고 나머지는 30%로 당선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당선 안 된 사람의 표가 35%보다 더 많아버리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2번, 3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60%나 있는 거예요. 근데 60%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35%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무슨 대표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역구에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국회의원 중에 국회에서 국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1명의 국회의장이 있고 2명의 국회 부의장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둘 다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국회의 조직입니다. 자, 국회에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법률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법률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절차에서 또는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진행되는 절차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듭시다, 이 정책을 결정합시다 라고 회의하는 걸 보고 본회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본회의의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 막 자질구레한 모든 그 안건들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법률안, 예산안, 국민청원 같은 것들을 미리 뭐 하는 거다. 심의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뭐 해주는 기능을 해준다. 여과 기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별로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이유가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죠. 효율성. 네, 그래서 효율성 때문이다라고 기억해주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률안, 예산안, 청원이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최종 회의가 본회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국회 구성과 조직 세 번째입니다. 국회의 회의인데 아까 전에 했던 본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본회의는 크게 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회. 이 친구는 주로 9월 1일 날 개최가 돼요. 그래서 100일을 넘기지 않는 기한 안에 정기회가 유지가 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어요. 임시회는 해당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시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 이거는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이제 종료가 돼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본회의의 내용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회의의, 국회 회의의 헌법 조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청하거나 국회의원 전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집회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회의가 두 가지, 본회의가 정기 본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그럼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할지, 국회 기능 세 가지를 볼 건데, 크게 입법, 재정, 일반 국정이 있습니다. 입법은 당연히 뭐와 관련된 거고요? 법과 관련된 거고요. 재정은 돈이죠.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세금과 관련 있는 게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일반 국정은 아까 전에 다른 기관을 감시하고 뭐 한다고 했죠? 견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1번에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이 국회다, 이런 뜻이고, 재정.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일반 국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일반 국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봤고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기능, 바로 법률입니다. 그렇죠? 자, 법률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법률의 제정, 만드는 거, 개정, 고치는 거죠. 법률을 만들거나 고친다 돼 있는데, 자, 이거 절차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우리 목요일 테스트에 출제를 할 겁니다. 자, 법률을 만들 때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정부가, 직접 일을 하는 정부가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딜 거친다고 했죠? 상임위원회를 거쳐요. 그래서 여기서 심사를 해보죠. 심사가 통과가 되면 어디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법률안이 의결되고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5일 이내에 국민들에게 공포해야 된다라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 4개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 절차 4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절차가 통과되는 기준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특히 세 번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률안을 제정하는 과정, 개정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누가 요청할 수 있다 했죠? 정부나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요청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를 거친다? 상임위를 거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로 들어가요. 자,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적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3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명 중에 300명이 다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바빠서. 특이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300명 중에 몇 명이 와야지 회의가 열리냐 이런 뜻입니다. 300명 중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자, 국회에 자리가 이만큼 있으면 최소한 이 부분들은 뭘 해야 된다? 출석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출석한 사람들 중에 얼마 이상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냐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통과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사람들 중에 얼마가 동의를 해야 된다? 출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다시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일단 뭘 해야 된다? 출석. 자, 그 다음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뭘 해야 된다? 찬성. 이렇게 해야지 법안이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 이렇게 돼야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대통령한테 넘어가고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안이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정부에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부라고 되어 있죠. 거부가 되면 다시 국회의장을 거쳐서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가 돼야 돼요. 근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하려면 여전히 과반수가 뭘 해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과반수 출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뭘 해줘야 된다?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거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되겠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돼서 다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 과반수 출석의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법에 관한 기능의 헌법입니다. 자, 헌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을 바꾸자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을 제안할 수 있다. 바꾸자고. 자, 그러면 이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나 국회가 헌법을 바꾸자고 국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우리 중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살짝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절차인데요. 자, 일단 제안을 할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제안하면 제안이 되고요. 자, 그리고 20일 이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우리 정부 또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헌법을 바꾸려고 지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공고를 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헌법은 국민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선거권자 중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몇 %가 넘어야 된다? 50%가 넘어야 되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
50%가 찬성을 해야 뭐가 된다? 헌법이 개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투표가 끝나면 그 즉시 대통령이 개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임기와 대통령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고쳐지려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고쳐져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입법에 관한 기능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을 체결할 때 동의해 주는 권한이에요. 자,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죠. 이게 바로 조약 체결권이에요. 조약 체결권. 이 조약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죠.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약을 이상하게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무슨 협상을 해서 조약을 사인을 했다. 그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이런 것도 법 쪽에 관련된 문제라서 입법에 관한 기능으로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법에 관한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법률 개정 제정, 헌법 개정안 찬성 의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약 체결 동의권이 되겠습니다. 조약 체결권은 누구한테 있다? 정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기능입니다. 재정에 관한 기능 볼까요? 자, 요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냐면 행정부예요. 얘들이 예산을 사용해. 그러면 얘들은 돈을 많이 쓰고 싶겠죠. 근데 그런 국민들의 세금이 높아지니까 이 돈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돈을 얼마나 쓸 건지를 편성해서 오면 그거를 심의하고 확정해 주는 게 누구다? 국회다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용돈을 언제 어디에 쓰겠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예산을 주겠죠. 그런 것들을 돈을 주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잘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결산 심사도 누가 한다? 국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돈을 썼는지 심사하는 역할도 누구한테 있다? 국회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은 다른 부서,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죠. 특히 정부나 법원 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렇게 돼 있네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잡도록 한다 돼 있는데 특히 이 국정은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정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달쯤이 되면 대정부 질문 이런 거 해서 국정감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한번 감시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역할을 국회가 한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정말 중요한 임명동의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임명권은 거의 다 대통령에게 있어요. 자, 대통령이 국무총리도 임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대통령도 팔이 안쪽으로 기울 수 있으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만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뽑고 싶어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요. 자, 어디서 한다고? 국회에서 합니다. 요걸 실시해서 이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걸 보고 임명동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탄핵소추 의결권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고위 공무원들 있죠. 행정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만약에
범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더 이상 지속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기능도 있는데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자르는 거는 탄핵 소추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탄핵이 자르는 건데 탄핵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추가 요청입니다. 요청. 자, 이 탄핵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국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법관 등 판사님이죠.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자고 뭐 할 수 있다? 요구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탄핵소추 의결이라 불러요. 탄핵소추 의결권은 국회에게 있고 탄핵소추권을 받은 탄핵심판권이 있어요. 탄핵심판. 자, 이 탄핵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제발 저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고 더 이상 우리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판결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이걸 보고 탄핵소추 의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회는 기능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입법, 두 번째가 재정, 세 번째가 일반 국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번 그쪽은 마무리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기능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8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062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예산이니까 무슨 기능? 재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이거는 입법. 자, 세 번째, 땡땡땡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권이니까 일반 국정이 되겠죠. 자, 예시를 보고 국회에 무슨 기능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주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가 저희가 10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국회 문제를 많이 맞출수록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준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과제는 28쪽에 6번까지 문제 풀고 우리 정답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채점해봐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채점해보고 자기 실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국회 수업 잘 듣고 목요일날 시험 잘 치세요. 안녕!